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번 포럼의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열정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명찰에 있는 QR코드로 스캔을 하셔서 접속해 주시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A-4 세션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둘째 날도 우리 미래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각 산업과 분야별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우리 K컬처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역시 짚어봐야겠죠. BTS부터 뭐 우리 영화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우리 배우들의 수상까지 K컬처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 K컬처의 현 주소를 좀 짚어보고 향후 문화예술 인재들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지 함께 전문가분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이 K컬처 현상들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발표 수고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죠. 윤용필 ENA 채널 대표 이사님, 그리고 강정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사업 실장님, 그리고 국내 K컬처 전도사로 알려지신 분이죠. 샘 리처스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토론으로는 홍길화 SM 엔터테인먼트 인사지원실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함께해 주실 좌장님 소개해 드려야겠죠. 조회정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자, 올해 포럼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연사님들과 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좌장님께 저는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네, 진행자님 감사합니다. A4 세션의 좌장을 맡은 조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역량 있는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많은 청중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세션의 그 주제는 K컬처와 인재입니다. 요즘 뭐 K컬처가 세계적으로도 선풍적인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 H.O.T. 클론으로 시작되어서 보아, 엑소, 동방신기 그리고 소녀시대를 거친 K-팝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BTS, 블랙핑크로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과 그리고 그 세계 대중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들 정말 너무도 여실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기생충이나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는 칸, 뭐 아카데미 이런 유수의 영화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한국 영화만의 독특한 감수성과 매력을 또 세계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은 어떻습니까? 거의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는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신문이었죠. 가디언에서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모든 것이 K로 통하는 시대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그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K컬처 현상을 돌아보고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시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K컬처를 떠받치는 인재들이죠. 뭐 감독, 배우, 뮤지션, 작가 이런 인재들의 중요성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크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K컬처 현상에 대한 진단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우리가 K컬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인재의 양성과 배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실 그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컬처 현상과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윤용필 ENA 채널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다음은 웹툰의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강종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사업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직접 참여는 못하셨지만 줌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학자가 계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SM에서 오랫동안 이 인력들을 양성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홍길화 SM 인사지원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K컬처라고 하는 K컬처와 인재라고 하는 이 주제에 걸맞게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셨으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흥미롭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로 들어가서요. 먼저 발표를 하시기 전에 발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발표 시간 20분입니다. 시간 제한을 지켜주실 것을 발표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용필 대표님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ENA의 윤용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제일기획에 입사해서 삼성 영상사업단을 거쳐서 데이콤, 그다음에 스칼라이프 위성방송을 론칭하는 데 참여했었고요. KT IPTV 올레TV 론칭하는 데도 참여를 했다가 스카이TV 2018년도부터 근무하고 또 작년에 스튜디오지니를 만들고 또 올해 ENA 채널을 맡으면서 이제 현장에 한 3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K컬처가 변방에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중심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현상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성공한 원인에 대한 것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성공하고 있는 K컬처를 한 단계 더 높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K컬처의 시초는 91년도인가요? 아마 30년 전에 전 국민한테 대발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사랑이 뭐길래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거의 60%에 가까운 시청률을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 방영되면서 제 기억으로 한 1억 5천만이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 중국 인구가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사이였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포션의 중국 분들이 사랑의 먹이를 보면서 그때 중국의 언론이 이런 현상을 한류라고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코리안 웨이브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런 드라마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2000년대 초반이죠. 일본의 연사마 열풍을 일으켰던 겨울연가입니다. 겨울연가가 NHK에 방송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는 그런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가 중국과 일본에서 성공했다면 아마 전 세계의 이 K드라마의 열풍을 가능성을 보여줬던 건 저는 60개국 이상, 아마 그 더 많은 나라, 중동,
남미, 아프리카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장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런 K-드라마의 성공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성공이 어떤 사전 기획 단계부터 준비됐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공 노하우나 그런 전략들이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한류의 새로운 열풍을 일으킨 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변방에 있던 케이팝이 단숨에 글로벌 뮤직 인더스트리의 중심으로 가게 됐고요. 이어서 SM, JYP, YG 같은 기획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걸그룹, 보이그룹을 기획하고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블랙핑크나 BTS가 이제는 글로벌 뮤직 인더스트리의 아예 메인스트림 또는 하나의 장르로서 인정받는 시대까지 오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K-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 영상사업단 시절에 90년대 중반이죠. 그 당시에는 삼성하고 대우가 외화 수입에 경쟁을 올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제5 원소, 롱키스 굿나잇, 컷스로트 아일랜드 이런 그 외화를 서로 수입해갔다고 서로 경쟁하던 차에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께서 우리도 꼭 그 외화를 수입하지만 말고 국제 시장에 나서 한번 팔아보자라는 제안을 하셨고 제가 그때 그 일을 맡게 되었어요. 사실 근데 그 한국 영화라는 게 90년대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무로 다니면서 제 기억에도 선명한 뭐 투캅스 기억하시면 돈을 갖고 튀어라, 비트 이런 영화들을 저희가 인제 모아서 그 당시 말로 하면 보따리 장사였죠. VHS 테이프에 떠 가지고 그거를 플라이를 만들어 가지고 깐느 영화제 이렇게 팔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밑거름을 토대로 해서 봉준호 감독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안개를 만들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박찬욱 감독 같은 성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성공했던 게 드라마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드라마가 인제 그 한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거는 제 생각에는 특히 국내에 들어온 OTT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에이스토리의 킹덤 같은 경우에는 그 좀비라는 소재를 한국적인 사극으로 융합해서 버무려 nem으로써 세계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이런 새로운 창작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우리 황동욱 강정의 오징어 게임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만들어서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로는 뭐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콘텐츠 산업 자체로 약간 한 51조의 부가가치를 발휘하고 있고요. 콘텐츠 산업 수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K컬처가 성공한 요인은 무엇일까? 저는 그 제가 30년 동안 이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바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가 보급되는 시기와 굉장히 유사하고 겹친다라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굉장히 단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초고속 네트워크 광대역 인터넷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가 다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스토리를 OTT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올릴 수 있고 서로가 크리에이터와 시청자들 간에 또는 시청자와 시청자들 간에 소비자와 소비자들 간에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환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창작물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굉장히 소수의 작가들에게 국한돼 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가 자기가 만든 스토리를 웹툰
웹소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K컬처가 성공하는 밑거름이 저희가 만들었던 그 초고세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그 어떤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100년이란 짧은 시간, 특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압축 성장, 조선시대 말기,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 시대, 동족 상잔의 비극,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글로벌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하면서 이념 간의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끌어오르는 용광로가 지금 한국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거는 이 지리적인 요건인데요. 특히 이 수도권의 전 국민의 50%가 넘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갈등의 현장들을 멀리서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 속에서 항상 보게 됨으로써 그런 체감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맙겠는데. 네. 이러한 갈등을 겪었던 특히 70년대생 이후가 K컬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이 69년생이시고요. 황동욱 감독이 71년, 그다음에 이제 우영우를 만들었던 문지연 작가가 82년생입니다. 이렇게 X세대, Y세대, 뭐 M세대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세대들이 K컬처에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그네들이 보고 느꼈던 한국 사회의 다양한 용광로 같은 갈등을 글로벌 시각의 영상의 문법으로 풀어냄으로써 나타난 그런 창작물들이 괴물, 뭐 설국열차, 오징어 게임,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 요인으로 체계적인 콘텐츠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인데요. 90년대하고 비교해 보면 90년대는 저 콘텐츠 제작 사이드밖에 없었어요.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방송국에서 편성권을 따야 됐고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 영상사무단 또는 대우에 와가지고 제작비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콘텐츠 투자라는 개념도 없었고 OTT라는 글로벌한 매체도 없었고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이걸 육성하고 지원하는 에코시스템도 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은 정말 저런 네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에코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창작의 가능성들이 실현화되고 있는 것이 이 K컬처를 이끄는 하나의 원동력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그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우영우도 저는 탄생했고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K컬처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그 인재 그리고를 육성해야 되느냐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의성입니다. 그 과거에는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창작물을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이 100% 소유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기업과 크리에이터 간의 좀 수평적인 협업 관계가 더욱더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일하는 ENA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요즘 MZ세대 가장 인기 있게 재밌게 TV에서 보는 이제 나는 솔로를 예를 들면 저희는 이거를 SBS와 공동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작사인 촌장 엔터테인먼트 남경 PD님하고 또 IP를 저희가 쉐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IP를 남경 PD 쪽에서 20에서 30%를 가져가게 됨으로써 본인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단순히 예전에 본청과 하청의 관계, 제작비의 마진을 10% 받고 넘기는 게 아니고 본인의 창작물로서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갖고 만든다. 이런 시스템이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케이팝이 아마 이거를 가장 선두에 서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본 거 보면 JYP 같은 경우 일본에서 니즈 프로젝트를 시작해 가지고 일본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그룹들을 걸그룹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아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K컬처가 좀 더 견조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스토리를 한국의 스텝만 갖고 만들지 말고 외국에 있는 감독, 배우, 셀럽들을 활용해서 만든다면 더 많은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제가 우영우 변호사의 작가인 문전 작가의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문전 작가가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신 데가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하자 센터입니다. 이 하자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자라는 거는 영어로 레츠입니다. 하자 센터는 서울시 청소년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이제 연세대가 운영하는 1+1의 대안교육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계속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자 센터가 없었다면 문재현 작가도 없었고 오래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우영우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제도권의 교육에 대한 것들을 육성을 하고 여기서 나온 크리에이티브 인재들을 특히 기업에서 더욱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저는 CJ가 하고 있는 오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레베 작가 또 개말 차차차의 작가가 다 오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KT도 이러한 신진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영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대표님은 특히 K컬처의 성공 요인 그리고 인재 육성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이따 말미에 저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강정구 실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사업을 맡고 있는 강정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발표 주신 윤영필 대표님의 이 K컬처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좁혀서 웹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웹툰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자리를 설명을 드려볼까 잡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웹툰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그 웹툰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현실에 또 저에게 또 좋은 자랑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좀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의 예를 좀 들어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시는 이 한국어 버전이 원래 웹툰의 버전입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영어 버전으로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요. 한국말로 보면 뭐 텅, 턱, 터덕이라는 이 효과음이 어떻게 보면 저런 식의 영어 버전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고, 또 그것들이 또 우리 독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웹툰의 번역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는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지, 나아가서 웹툰을 어떻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K-팝,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웹툰. 저희는 음악 컨텐츠, 뭐 비디오 컨텐츠 또는 영상 컨텐츠, 그리고 스토리 컨텐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컨텐츠, 뭐 웹툰이나 웹소설은 어떤 좋은 원작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원천 컨텐츠죠. 저희는 이 웹툰을 한국에서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게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컨텐츠를 발굴하고
좋은 컨텐츠를 가져와서 전 세계에 유통시킬지, 더 나아가서 그 유통의 어떤 주체로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 두 가지를 늘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접근하는 방식은 이 원작 스토리들을 뭐 다른 어떤 단행본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리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IP 어댑테이션 또는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에 드러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사실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아마 친숙하게 다가갔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작품, 여기 있는 많은 작품들이 여러분께 아마 친숙한 작품들일 거고,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 세계 이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지면서 또 이 원작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 웹툰을 또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단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올해만 나온 사례를 보면 저희가 산에 맞서이는 작품,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작품이 또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화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알려지다 보니 또 이 웹툰 원작에 대해서도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웹툰 또는 이 스토리들이 알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이 차트인데요. 이 만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서브컬처의 하나의 장르일 텐데요.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10배 넘는 이 수출 금액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이 성장세는 저희가 지금 차트에서는 2020년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만화라는 것이 또는 한국의 웹툰이라는 것이 우리에 가까운 뭐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권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본,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랄지 또는 동남아랄지 뭐 태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조금 하이라이트로 노란색 표시를 해봤는데요.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부분이 유럽에서도 우리 만화를 이렇게 많이 소비한다고? 이런 웹툰을 많이 소비한다고? 동남아에서도?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저희의 컨텐츠는 아주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의 뭐 아주 거창한 비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스토리의 글로벌 실크로드를 개척하는데 이론이 돼야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이 웹툰이 전 세계 전 언어권에서 가치 있게 소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뭐 일본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고, 저희 최근에 2022년에도 플랫폼 오픈했듯이 저희의 글로벌 사업의 진출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만들면서 지속적인 언어 확장이라고 표현을 써봤는데요. 이게 웹툰이 사실은 가지는 힘 중에 하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안에는 많은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대사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많은 효과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음들을 어떤 식으로 그 현지에 맞게 저희가 전달을 할 것이냐가 사실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지화라는 표현을 쓰고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으로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현지화는 결국 뭐 아마 대부분의 영상의 번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음악의 가사를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저희가 충분히 포함하되 최대한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 현지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유의어들을 또는 동음 이어들을 또 더 나아가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을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것을 이제 풍부한 문학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고르는 작업을 저희는 현지화의 어떤 수단으로 그리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웹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주 익숙하게 이 만화와 그림과 대사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목입니다. 웹툰이라기 때문에 뭐 사실 드라마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목 자체를 아주 주의 깊게 보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는 이 웹툰의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 제목이기 때문에 이 제목이 대부분 그림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그만큼 정성스럽게 제목을 만드신 거고요. 저희는 그 제목을 현지 도착어권 언어에 맞게 또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도 또 아주 의미 있는 맥락을 전달해서 하고자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단적인 예로 계모인데 딸이 너무 귀여워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주인공이 일종의 빙의를 한 건데요. 백설공주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설공주의 그 엄마인 여왕에게 빙의를 해서 내가 계모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 딸이 너무 귀엽다라는 표현의 어떤 제목인데요. 이걸 영어로 저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삼자적 관점에서 이 계모를 바라보는 제 독자의 관점에서 이 계모가 도대체 어떤 계모인데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좀 번역을 조금씩 바꿔봤고요. 그래서 Not so wicked stepmom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 SEW라고 표현을 저희가 쓴 이유는 이 계모의 어떤 이 원작의 설정이 아동복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치 느낌을 주면서 제목을 이렇게 꾸며봤고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더라도 저희가 웹툰에서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부녀 킬러라는 작품인데요. 듣자마자 아마 뭐 많은 생각들을 드실 겁니다. 근데 유부녀 킬러라는 이 작품의 설정은 킬러인데요. 진짜 킬러인데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유부녀 킬러가 사실 이중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인공의 이름이 유보나입니다. 아마 유부녀랑 비슷한 이름을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나라는 이름을 저희가 좀 착안을 해서 보나피데라는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진짜라는 의미겠죠. 더 진짜 킬러다라는 의미의 이 보나피데 킬러라는 제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아마 이 작품의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가 독자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어서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뭐 비슷하게 장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인의 그러니까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이 정해졌다면 도처가권 관점에서는 특히 영어 관점에서는 주어와 어떤 목적어, 동사가 명확히 있는 게 조금 더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형태로 저희가 작품의 명을 조금 더 바꿔봤고요. 최대한 그 의미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저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웹툰을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효과음입니다. 한국의 효과음은 저는 전 세계 언어 중에 가장 풍부한 언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효과음이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한 효과음이지만 그 효과음을 현지에 전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이 동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는 다른 나라 언어를 쓰게 되면 또 그 나라에 맞게 저희가 효과음 사전을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또 저희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익숙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퀭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도 사실은 그 설정과 맥락에 맞게 다른 어떤 효과음들로 번역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어려운 또는 창작만큼 또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번역가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쿵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같은 단어지만 같은 한국어지만 하지만 그 맥락에 따라서 아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퀭이라는 단어를 아마 다르게 받아들일 텐데요. 그거를 현지 도착업권에 계신 분들께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에 적절한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번역을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영상 번역은 아마 여러분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상 번역의 뭐 역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됐죠.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가 또 다른 OTT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많이 퍼지면서 이 영상 번역에 대한 어떤 익숙함들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번역팀을 처음 세팅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외주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하듯이 또는 다른 OTT 플랫폼이 하듯이 외주를 통해서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웹툰의 어떤 특수한 성격 때문에 자체적으로 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저희가 빌드업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에서 저희는 자체적인 좀 현자팀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 또 각 현지에 팀을 세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기사들은 좀 단적인 사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재미있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되게 외국 분들이 여기 계신 사실 사진에 계신 분들은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외국 분들이시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한국 K-팝 또는 K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한국에 유학을 오셨다가 또 이 웹툰에 빠지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웹툰의 번역이라는 또 자연스러운 어떤 커리어를 선택하시면서 또 저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멕시코, 그리고 저희 또 현재는 동남아에서는 인도, 태국, 대만, 중국 이런 다양한 나라의 분들이 저희와 좀 함께하면서 저희의 이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전 세계로 알리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글로벌 확장 방정식,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 K컬처의 또 인재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뵙게 됐는데요. 저는 이 우리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게 됐을까? 결국 저는 사람 또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성공 방정식은 어떤 나라를 갈 것인지가 물론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업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그 시장에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와 함께 우리의 이 웹툰을 사랑하는 충분한 인재풀들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또 중요한 사업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풍부한 문학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저희의 이 웹툰을, 이 서브컬처인 웹툰을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또 고객들에게 정말 그 원작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번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 첫 번째 좀 키워드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유치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의 또 두 번째 숙제입니다. 아까 K-팝 또는 K-컬처라는 것이 90년대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웹툰은 사실 한 2000년대부터 한국에서 시작이 됐고 웹툰의 글로벌화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웹툰이 세계화된 거는 사실 스마트폰의 보급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었고요. 스마트폰이 보급된 시점이 대략 한 10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그 시점과 이 웹툰의 세계화는 맞닥뜨려 들어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인재들 또 이 웹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저희의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글로벌 창작자와 유기적 생태계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지에도 작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한국의 작가님들이 또 현지에 많이 알리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브릿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늘 염두에 두고 이 글로벌 확장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행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웹툰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포맷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정구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정구 실장님께서는 웹툰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웹툰의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말이 의성어가 많고 이렇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옮기는 것 또는 웹툰이 가지고 있는 제목의 의미를 내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그런 의미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우리 한국말뿐만 아니라 외국어에도 뭔가 이렇게 능통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웹툰을 번역하는데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들께서 의견 있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발표자로서 샘 리처드 교수님의 이제 발표를 듣게 되겠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리처드 교수님. Yeah, hello. 예, Hey, thank 반갑습니다.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at the conference. I'm honor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share some of my thoughts, and I very much enjoyed listening to the previous speakers, so I want to thank them also. So the title, In a Big Waves, the way I see how you in the Korean wave is it's very much a tsunami and not a wave, and I say that because a tsunami is a wave that you don't see when you're looking for it, and even if you're out on the ocean and the wave is under you, you don't feel it. You know, you're on a boat, you just kind of rise and fall. And
what happens when that wave crashes onto shore, it kind of destroys everything in its path. It changes everything in its path. And once again, when you're on shore, you don't really recognize it. And I would say that this is very much what has happened with the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And I study the entire world, and I'm watching, and I've watched how this wave has crashed upon the shore and had an impact on people all over. And so, and created massive system change, I would say. And so, considering the issues that we're talking about at this in this conference related to human resource professionals and so on, I'm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e things, the consequences of that I think are particularly important. So let me start with my first issue that I'd like to talk about, and it's something I've been studying for about 40 years. And it's this issue of a moral order. And when we talk about a moral order, we are talking about the ways in which we think about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and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And there's a fundamental difference, two different types of moral order that are essential in for people like me, and sociologists who are studying culture and studying the world. And one is a moral order that is oriented toward individualism and individual decision making. In other words, what is best for the world, what is best for the system, and what is best for me is what uplifts myself as an individual. And on the other side is communitarianism and the inflection toward the community and the inflection toward other people and the willingness to do things that uplift other people just as they uplift ourselves. And so there's no moral order that is purely individualistic or purely communitarian. It's an orientation toward one or the other. And I will say that Korean culture very much leans toward communitarianism, and far more than most other cultures. And in the sense that the things that Koreans do as individuals also benefit Koreans as a collectivity.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inspires much of what happens, much of what people do at the social level and at the level of all institutions, that people are capable of acting on behalf of Korea. And I think that as I was listening to the first speaker, Mr. Jong-pil, I feel like it's so essential to understand, the Korean story of Hallyu and what happe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arianism. So I think this inflection is key, and I think if we want to understand the growth of Hallyu, or what is happening, or what is appealing to the rest of the world about Korean culture and what is being produced by content creators in Korea, I think that communitarianism is essential. So let me move to the question about this magic mix, and I call it a magic mix because I really don't know what else to say. I've been studying culture for 40 years, again, all over the world, and there's something about what's happening with Korea that in many ways can't be explained. Right. So, I mean, some things can, right? Obviously, some things can be measured, some things can be quantified. I think, but many other things cannot. And I think, as in the world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with human resource professionals working with human beings, that it's very difficult sometimes to measure what it is that drives people. But what is the driving force, right? And again, I think Mr. Jong-pil stated this very clearly, right? And it is so interesting hearing from someone who had a front row seat. And I think what he stated very clearly is we can draw a line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of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 second speaker, Mr. Jaden, I think makes a clear case for the innovation of Korean content producers and as an essential element in understanding the growth of Hallyu. So I would like to add something else, and something that I have been discussing for a while. But again,
it really comes out of this idea that throughout my career, I have been focusing on cultures around the world,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re's some kind of magic mixture in Korean culture. It's a spin. It's something that's done that, and no key element can be separated out from anything else. And I don't know what the mixture looks like, but there are two key elements, right? One I've already talked about, which is communitarianism, and this orientation. And there's themes, right? It was more than themes. It's just a sensibility of the ways in which individuals are portrayed to be valuing the community in greater measure or equal measure or higher measure than they value themselves as compared to cultures around the world. And mind you, I want to say that, Koreans will often say, like, well, we've lost our sense of community or this communitarian spirit. And I will say, well, maybe you're losing some of it, or it's changing, but you really need to go see how it's operating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I think you'd be very surprised at how much it has not been lost. And so that's appealing to people around the world. And again, I think in part it's appealing to many places that have lost it more so than Korea, and lost it a long time ago. The second key element, or the thing that I talk about, and if you watched any videos that I've made or heard me, I mean, there's something in the way that sexuality and violence are portrayed and dealt with at all levels of Korean culture and cultural content, but in particular, K music, K drama, K film, but also K different aspects of K animation, and so there's something here that's appealing to people outside of Korea, because there's a unique Korean sensibility. I mean, listen, things can be very violent, and things things are produced by Korean content producers that are very violent. They're very graphic sexually, but it's different than in other cultures, and there's something in that. I don't know what it is. I'm really trying hard to pinpoint exactly what it is, but I just feel like the answer is somewhere in sex and violence in the way that is out in the world, that leads people outside of Korea to see something, to feel drawn toward, to feel, to feel drawn toward, what is being produced in Korea. I have conversations with a lot of very traditional students from the Middle East, Muslim students who are very Muslim, and they'll often say that you're very big fans of Korean culture, and who will often say it feels very familiar. Well, from the outside, there's nothing familiar at all. There's nothing linking conservative, traditional Muslim culture in the Arab Middle East to Korea. They're two very separate cultures. And yet here are these people saying, no, I connect with Korea somehow. And I think it's largely around that. And if I am correct about these three things, communitarianism, sex and violence, the way they're dealt with, I think that Korean content producers need to be very careful about embracing Western approaches to morality and sex and violence, because if this is part of the appeal, then it's essential that it remains woven into what is coming out of Korea, and that what is coming out of Korea is Korean, because part of the appeal from around the world is not any single thing that anybody can see or identify. It's that it's Korean, and there's not a lot of very few negative things that people on the outside of Korea can say about Korea. In fact, I can't think of anything. If you're inside of Korea, there are critiques that we could have about a wide range of things, but from the outside, it's not. And so it's a very positive sense of things in this Korean way, this Korean sensibility.
let me say a couple other things that really go into my talk, and I'll tie my talk together in the last slide. But you know, a key factor in really understanding things is Korean educational system. I mean, it's practically unequaled anywhere in the world, and you know, and it's what is really framing cultural products that are coming out of Korea. And I think it's really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success of Hallyu without understanding or linking it to Korean education and what Korea has been able to do, which is something that nobody in the world really has been able to equal in this, you know, producing an abundance of very smart youth who know how to dedicate themselves to hard study and not knowing if it's going to pay off. And it's just, you know, who can do this, right? And, you know, in the world of HR, of course, like this is very positive because, you know, have highly trained, very diligent workers, people who are willing to put long hours into to completing jobs, right? The negative side is that it's an education system that is increasingly focused on a very narrow goal, and that narrow goal is to get into the top college, right? To do well on the exam to get into college. So, but nonetheless, this is essential to Hallyu and what is coming out and what is increasingly coming out. So. Let me say to my next slide, and that this is going to set up my final thoughts, and which is that, you know, everything that is in the center of a system is there to ensure that the system is reproduced and that the system doesn't change. And and of course, what we're seeing is a very powerful content production system in Korea, which means that the tendency is to reproduce that which has already been reproduced, that which is already successful. But the dynamic innovations are happening on the outside of a system. And so somehow what we're seeing here is that there's so much being produced in the center of Korea, the Korea cultural production, that it's hard for the dynamic, innovative changes to get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because everything innovative happens on the outside, it doesn't happen in the center. And so for the system to continue to reflect dynamic possibilities to the world, which is what needs to happen, right? For cultural systems to create products that are uniquely interesting to others in the way that the Korean cultural producers have been doing, things are going to have to change. Not too much, but they're going to have to change. And people, these content creators, instead of just churning out the same thing one after another, are going to have to find ways to innovate and maintain that which is really Korean. And it's the ability to do that that's going to determine where things go, because understand that culture is being produced in dynamic ways all over the world in lots of different ways. And so lots of things are happening. There will continue to be a lot of competition. Okay, so let me talk about this, my final slide, which is unintended consequences, because this is really the key. So Korea is populated by dedicated people who are trained to put in long hours searching for the right answer, right? Which is kind of what schooling's about. This is the consequence of a successful education system, but it's a system that also leads to a lot of burnout because, you know, it's so rigorous that after a while, people no longer want to keep looking for the right answer. And I see this talking to Koreans in my time, both in Korea and talking to Koreans here in the United States, right? That'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is Korean creators are finding great success, and which means that there's a natural tendency to keep doing what they've always been doing or what is currently working. But in fact, at this point in time, you know, like I said, we see this cultural production machine, and that can't keep going on because things are going to change, and people on the outside are going to expect something else from inside of Korea.
But when the entire system is oriented, or if it gets oriented toward reproducing that which has been reproducing, then this is a problem, right? And this is, of course, Korea's success, is that it didn't do this. So the cultural marketplace is a dynamic, always changing space, right? System. Okay, the third thing, Koreans have this communitarian, and I'm thinking of even Nunchi, that Koreans have a weakened inclination to be extraordinarily different from others around them. And this is really positive, and it's very important. But it also, and it's part of what makes Korea Korea, which allows it allows everything to happen, this Korean miracle. It allows it to happen in the first place. But it also means that people are driven by have a strong sense of conformity. And remember, this is positive, but it also means that there's less inclination to be outside the box and think outside the box, and essential to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So it's these two things. It's this dynamic space, and I think that this dynamic space, and what I've seen certainly in these past 60 years, is Korea's ability to find a way to manage this dynamic space. And so woven into what I just said are unintended consequences, right? That impact how long this tsunami can continue to crash on the shores around the world. So at some point, the world, again, it changes in its focus, and some cultural products that were really interesting don't become interesting again. And so the very thing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the very things that create success are the very things that may end up holding back the possibility or stopping the possibility of finding the next great successful venture. And so I think continued growth, like what we've seen in these past few decades, can only continue if content producers can continue to find the magic mix, right? Which is going to be a new magic mix, but it has to be essentially Korean. And it's not easy, because it means that content creators, and I'm thinking about content creators have to look forward and have to look backward at the same time. And that's not a very easy thing to do. And so we'll see what happens. Even in this one, a final thought is kind of interesting. With the extraordinarily low fertility rate in Korea, which we're seeing, which is going to bring some problems. It's already bringing problems, going to bring serious problems down the road. But that's a result of Korean success. When people are thriving and people are doing well economically and socially, they want to have fewer children. And so it's all this drive to be these kind of unique entrepreneurial thinkers that are saying, okay, wait, I don't want that traditional life. I want something else. And so all this has to be done with fewer Korean workers, and it's going to be a challenge. And maybe more people from the outside, or more AI, all of which are rather uncertain. But again, thank you for inviting me, and I look forward to the discussion that we're about to have. 예, 샘 리처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외국 학자의 관점에서 어쩌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찰력으로 이 K컬처 혹은 K-웨이브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사회학자답게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그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바탕, 이런 것들이 K컬처를 오늘날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같이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통찰력 있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고요. 이 문제 역시 이제 같이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그 발제를 들어보셨고요. 발표를 들어보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자로 나오신 홍기라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메었네요. 그 앞에 이제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신 이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HR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이제 그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따로 잡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K-팝이라는 그러니까 K-컬처에서 어떤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하는 이 K-팝들을 SM이라는 회사가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조직 문화와 연결돼 갖고 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아까 이제 웹툰 설명하실 때 이제 강 실장님께서 웹툰을 사랑하는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엔터 업종, 특히 이제 그 K-팝을 하는 업종에 있는 직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다른.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에서 내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직접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SM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이 직무나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좀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셀프 모티베이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몰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SM에서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나 이 IP들, 아티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지적재산권 같은 이런 것들을 그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M이 직원들한테 요구라기보다는 조직 문화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가치로 삼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제 그러니까 K-팝을 만드는 어떤 그 음악 음악 회사긴 한데 결국은 이 음악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나오는 뭐 앨범이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이런 뭐 컨텐츠 작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협업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작부서, 뭐 A&R이라고 하는 어떤 곡을 선정하고 앨범을 기획하고 뭐 매니지먼트까지 해서 이런 그 아티스트 한 명 한 명마다 그룹 하나하나마다 이 방향성을 잡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찍고 어떤 퍼포먼스는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합 소통 그 방식이라고 종합 소통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이 경제성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이제 뭐 비용을 아끼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치로 이제 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문화산업은 이게 뭐 요이땅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지나가면 10일부터는 다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어떤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K-팝 같은 이제 아티스트를 통해서 뭐 공연을 하고 이럴 때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시각각 어떤 매 순간마다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정형화되지 않은 많은 상황들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어떤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잔꾀 부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업에는 잘 맞지 않는 거라고 그 창사 이래로 계속해서 그렇게 그 조직장들이라든가 경영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레이어.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그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연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관성 있는 방향성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역량들에서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국은 컨텐츠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안무 하나하나마다 포인트 되는 안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컨텐츠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하는 그런 능력들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제가 SM에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컨텐츠를 만들고 아티스트를 만들고 IP를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홍기라 선생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는 이제 그 SM에서 이제 인재개발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 SM에서는 어떻게 인력들을 그 키우고 있는지 그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시간적으로 아직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뭐 말씀을 좀 여쭤본다면 윤용필 선생님께는 그 K컬처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리처드 교수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이제 같은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하셨는데 특히 그 다양성과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왔고 갈등도 굉장히 이 빠른 시간 내에 크게 분출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사실은 K컬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그 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왜 K컬처에 그런 힘들이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강정구 실장께서는 이제 번역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 사실 기생충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그 번역의 중요성, 그게 또 문화적인 할인을 좀 번역이 좋으면 낮출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역자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한국 웹툰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샘 리처드 교수님께는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체주의에 대한 그 말씀은 제게도 굉장히 큰 영감이었고요. 또 하나 혁신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혁신이 중심에서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그 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받은 질문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혁신의 보기들이 혹시 뭐 한국 K컬처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용필 선생님부터 잠깐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문 주신 내용, 예를 들어 한국 사회가 지금 끓어오르는 갈등의 용광로와 같은 게, 저는 K컬처를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창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로스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K컬처에 있어서는 또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 시청자들한테 어필이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을 보면 주로 뭐 SF라든지 아니면 액션이라든지 스릴러라든지 아니면 호러라든지 이런 장르들이 굉장히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킹덤이라든지 아니면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설국열차라든지 괴물 또는 기생충 같은 것들은 그 스토리의 그 근원이 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 관점에서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 세대 간, 계층 간, 젠더 간의 이런 갈등들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밀레니엄 세대들 또 Z세대들이 글로벌 컨텐츠에 대한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세대나 전 세대보다. 그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녹여냄으로써 더욱더 많이 글로벌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컨텐츠의 힘은 연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의 힘이 연결에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갈등적인 요소들 그리고 기존의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스토리텔링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시키고 그걸 글로벌 스탠다드 영상 문법에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탁월한 재능들을 갖고 있고 그게 K컬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정수님. 네. 그 질문 주신 내용은 이제 웹소설 또는 웹툰의 번역을 어떻게 더 인재들을 더 양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단기간의 노력보다는 장기간의 노력을 가지고 이 회사, 민간 기업 그리고 정부 기관도 같이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고 보이는데요. 단적으로 저희 정부 기관에서는 저희도 작년에 이제 MOU를 맺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또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또 전 세계 많은 인재들을 한국에 유치하고 이 번역을 뭐 비단 웹툰 웹소설뿐만 아니라 이 문학적인 또 시에 대한 번역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양성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도 좀 그런 기관과 협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또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당연히 니즈가 많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하나만 좀 재밌는 사례를 들면 저희는 이제 이것과 함께 사실은 불법물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물은 결국 번역을 그 나라 언어로 불법으로 이제 번역을 하셔서 사실은 유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많은 불법 번역물 또는 번역하시는 분들이 10대 또는 20대 팬들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나는 이 작가, 이 작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작품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관점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이 불법 번역 단속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번역을 불법으로 하시다가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저희가 어프로치를 했을 때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앰버서더로 나서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건 불법 번역이고 작가님들의 어떻게 보면 창작물을 해치는 활동이라서 팬의 어떤 팬심의 일종이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을 해치는 거다라는 설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샘 리처드 교수님, 그 혁신에 대한 부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해하셨는지요? Yes. 예, Yeah. 말씀 부탁드립니다. Hey, I actually first want to respond to this
question about translation because I think it was very fascinating hearing the presentation. And I think one thing for me that's interesting is how people around the world are not struggling with translation and subtitles in the way that they have historically done with many different languages. It's not easy to enter into a different culture when you don't speak the language. But one thing that we're see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actually in other places, because I'm seeing it in other places, is people who are wanting to learn Korean to have direct access to the products, the things coming out of Korea. They want to know the lyrics of K-pop songs. They want to be able to understand drama and film, and then just read the product labels on their K-beauty products that they're consuming. This does not happen, and so I'm completely surprised at this. And so just something as simple as that is really fascinating. But a quick thing about innovation before I move to the next point is that it's not that innovation should start from the margins. It's that it does, because it's the people who are left out of the possibilities of doing something in the center of a system who have to find an alternative way to operate, an alternative way to do things. And so in their search for doing something different, they innovate. And so, all great genres of music come about by people who are on the outside, who got left out, who got pushed out the center of a culture, as an example. Great filmmakers, right? They're starting out from the outside, coming in. I mean, we just see that, or I shouldn't say great filmmakers, but I would say the innovative ones. So that's I think a very important point and worth thinking about. But I think communitarianism, it's woven into things in ways that we don't necessarily see, even that we can't necessarily identify. It's in subtle interactions. When I'm watching a drama like a series like Crash Landing on You, right, and I'm noticing a couple things, right? First off, going back to my comments, I'm noticing that there's no sex. If this was done in Hollywood, the whole thing would be about sex. There's no violence. The violence is just in a memory. You don't really see it. You never see it. So it's in flashbacks. And I think, okay, once again, if Hollywood had done that, if Hollywood did Squid Game, imagine what Squid Game and how much violence and blood and gore there would be in Squid Game. So there's not. It's just sort of an odd plot line. And equally so, communitarianism, this kind of sense that the community is there, and that the community really matters in the ways that it's just kind of different than in the West. And it's not, and in some ways, what makes it so powerful and what's really unique is that there's no sense at which that the Korean writers and producers and directors are forcing it into the middle of a script or a storyline. It's always on the outside edges, that people are operating both for themselves and to uplift themselves and to uplift other people. And so that's really just a powerful piece that it couldn't be any other way, because this is essential to Korean society. So of course things are going to get produced in that way. Yeah.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 또 플로어에서 사실 교수님께 하는 질문이 꽤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 플로어 질문을 받은 것을 좀 띄워주시죠. 일단 저희가 질문을 제가 이 태블릿 PC로 받았는데, 오히려 K-컬처에 대한 부분보다 리처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거에 이제 강정구 교수님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번역 시 한국어 자체를 이해해야 맥락을 알 수 있는데 번역가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관점보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번역을 하시는 분 자체가 컨텐츠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이 현지의 우리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자기들이 이해한 버전으로 또 고객들에게 친화적으로 번역을 하고요. 제가 좀 사례를 준비했었는데 좀 제가 오늘 뺐었는데 그런 언어유들이 사실은 그 도착권 언어에 맞게 아까 제가 뭐 보나피데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충분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속담 같은 것도 최대한 그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용어구를 잘 활용을 해서 보통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저희가 가이드를 드린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번역가분들에게 최하된 어떤 그 무엇의 어떤 열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샘 리처드 교수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인데요. 한국의 인력과 외국의 그 인력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뭐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물어오신 분이 계세요. Yeah, this is a great question. One is that that Korea. Let's start with. Let me just stick with K-pop for a second. You know, you're producing talent in order to get into the center of stage, in order to get attention. You know, you have to be talented. You know, you have all these agencies and talent agencies and so on that have been set up. In other society, you know,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if you want to put out a music video, all you need is this right here, and I put the video out, and I don't have to have any talent. And what can happen is that I can get popular just on the basis of my image, or the clothing that I wear,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are just flooding our the sort of cultural landscape who really have very little talent. But in Korea, that's not the case. Like, you know, if you become a let's just say a K-pop star, you know, you can sing, you can dance, you know how to speak in front of an audience, you know how to compose yourself, you know how to dress, you know how to do all of the pieces. And I think what we see a very similar kind of thing in other aspects of Korean culture. And so I think that this is it is a very you have a very Confucian or grounded culture that is based on that values tremendously education, thought, and well-being of others, and all of these things go into creating talent. And so I just think there's a higher level of talent across the board. Yeah. 네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리처드 교수님에게 질문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말씀을 듣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K-팝이 아닌 그런 다른 영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접수를 했습니다. 조직 구조의 관점이나 리더, 지도자의 역할에서 다른 업계랑 다르게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K컬처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용필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윤용필 선생님이 말씀을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홍필아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거를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컨텐츠 산업의 속성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 홍승환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도 100%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또 이 컨텐츠라는 게 사실은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고 10개를 했을 때 하나나 2개가 성공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신에 물론 성공했을 때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죠. 그게 컨텐츠 속성인데, 결국 이 컨텐츠 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리더나 오너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올해 내년에 손해액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신념을 갖고 그것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이런 그 K컬처와 K문화가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뭐 SM의 이수만 회장님이라든지 K팝을 이끄는 다른 그 리더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홍 선생님이 좀 받아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 쪽의 상황으로 좀 이제 얘기를 좀 보태 보자면, 저희는 크게 이제 그러니까 프로듀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로듀서라는 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전략까지 다 포함한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리더나 이제 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분업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굉장히 그 역량도 많이 그러니까 역량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SM이 가지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컨텐츠 업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K-팝을 하는 업종에서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SM에서는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CT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문화기술 IT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문화를 가지고 가공하고 뭐 다시 또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CT라고 부르고 있는데, CT를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컬처 크리에이션이라는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단계가 컬처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컬처 익스펜션이라는 단계인데, 앞에서 이제 컬처를 만드는 단계를 어떻게 아티스트를 만들고 IP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컬처 디벨롭먼트는 가장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티스트나 IP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1차원적인 어떤 그 산출물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앨범, 뭐 공연,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굿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모여서 3차적으로 부차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그 SM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와 그 SM 타운이, 그러니까 에버 SM 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그 SM의 세계관이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티스트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버블이라는 플랫폼 채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플랫폼이 되면서 또 다른 산업으로, 또 다른 산업이 다시 또 팬덤을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컬처가 만들어지고 개발을 하고 이런 확장하는 과정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한국이 K 컬처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올려주신 질문이 많았습니다. 채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런데 오늘 이 논의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이슈를 던져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K컬처가 확산되고 그러기 위해서 K컬처를 떠받치는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인재들 양성이 또 다른 조직 문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이슈들을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루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오늘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청중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표에 수고해 주신 윤용필 선생님, 강정구 선생님, 샘 리처즈 교수님, 그리고 홍필아 선생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K컬처의 성장과 그리고 그 K컬처를 우리가 그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숙고해보는 자리였다고 받아주시고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래서 우리 K컬처가 인기가 많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K컬처가 사실 너무나 많은데요. 더 넓은 무대에서 뜨거운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고민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죠. 고맙습니다.